러시아 속담에 전쟁터에 나갈 땐 한 번 기도하고 거친 바다에 나갈 땐 두 번 기도하고 결혼할 땐 세 번 기도하라는 속담이 전해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성공적인 결혼이 쉽지 않다는 의미라고 해야겠죠. 여기는 상주 FM 93.9MHz 남산지기 장명하가 진행하는 사람 사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노사연의 바램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살아 그대뿐입니다.
오늘은 결혼을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부부의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겠죠. 독일 시인 하이네는 결혼, 그것은 어떤 나침반도 일찍이 항로를 발견한 적이 없는 거친 바다다. 나에게는 결혼식의 행진곡이 언제나 싸움터에 나가는 군인의 행진곡처럼 들린다 라는 말들은 결혼 생활이 그만큼 힘들면서도 중요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오죽하면 전쟁터에 나가는 데엔 한 번 기도하는데 결혼할 때에는 3번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하지만 결혼이 하이네의 말처럼 아무도 항로를 발견한 적 없는 거친 바다라고 할지라도 사랑이라는 나침반만 있으면 무난하고도 순탄한 항해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가부장제 권위적 사회에서 부인이 남편을 지칭하는 호칭은 다양했는데요. 조선 후기 소설인 소현성록에서는 낭군이나 상공이라고 불렀지만 몰락한 양반을 풍자한 이춘풍전에서는 여보시오나 인역이라고 했고 개화기 들어서는 영감이라는 호칭으로 굳어졌다고 하네요. 여자는 일생 딸, 아내, 며느리, 어머니, 시어머니, 할머니 등 여러 가지의 지위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달라지는 지위마다 독특한 권리와 의무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죠. 전통적 권위주의 사회에서 아내는 항시 남편에 예속된 제2차적인 사람으로 간주되었는데요. 그러기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대등한 인간관계에 기초한 것이라기보다는 남편은 한 가정의 주인으로 그리고 아내는 그를 내조해주는 안사람 또는 집사람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아내에 대한 호칭은 여보, 당신, 자기 등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들어는 애기 엄마, 춘천댁, 대전댁이라고 불러 애매하고 궁색한 호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밖에도 가끔 임자라는 호칭이 사용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호칭은 약간의 거리를 두려는 호칭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조선시대에는 아내를 지칭하는 다양한 호칭이 있는데요. 처, 내자, 내권, 실인, 형처, 부인, 현합, 망처, 망실, 가인, 존합, 영부인, 합부인, 사모님, 고현합, 고영부인, 고실, 졸처, 세군, 집사람, 안댁, 마누라, 계집, 아내, 안사람, 색시, 여편네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아내를 일컫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아내를 일컫는지 또는 윗사람의 아내를 지칭하는지 아니면 아랫사람의 아내를 지칭하는지 등의 사용하는 맥락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다음 몇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자신의 아내를 지칭하는 경우 생존하고 있는 아내의 호칭으로는 처, 내자, 내권, 졸처, 형처, 가인, 집사람, 마누라, 아내, 안사람, 여편네 등으로 불리웠고요. 아내가 사망한 경우의 호칭으로는 망처, 망실, 또 다른 사람의 아내를 지칭하는 경우 생존하고 있는 아내의 호칭으로는 현합, 존합, 영부인, 합부인, 세군, 사모님. 아내가 사망한 경우의 호칭으로는 고영부인, 고현합, 고실 등으로 호칭되었다고 합니다. 삼종지도는 유교 문화권에서 통용되던 여성의 지위와 역할을 명시한 도덕 규범을 가리키죠.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를, 결혼해서는 남편을, 남편이 죽으면 자식을 따라야 한다는 것인데요. 아버지에 대해서는 효와 공경의 의무를, 남편에 대해서는 정절과 신의의 의무를 갖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이 시대를 살았던 한많은 여인들에게 이미자가 부르는 여자의 일생을 들려드립니다.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여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헤아릴 수 없는 소름 혼자 지닌 채 고달픈 인생길을 허덕이면서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여자의 일생. 견딜 수가 없도록 외로워도 슬퍼도 여자이기 때문에 참아야만 한다고 내 스스로 내 마음을 달래가면서 비탈진 언덕길을 허덕이면서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여자의 일생.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 속담에는 아내에 관한 것이 많은데요. 여기에는 아내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보다 너무 똑똑해도 집안이 안 된다. 아내가 비록 의질지라도 바깥 일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아내는 장님이어야 하고 남편은 귀머거리여야 한다. 옆편내는 돌아다니면 버리고 그릇은 빌려주면 깨진다. 옆편내 소리가 지붕을 넘으면 집안이 망한다. 옆편내 팔자는 가락지와 같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등이 있습니다. 아내에 대한 애정이 강하게 느껴지는 속담도 많은데요. 아내가 귀여우면 처갓집 문설주도 귀엽다. 아내가 귀여우면 처갓집 쇠말뚝 보고도 절한다. 아내가 귀여우면 처갓집 지붕에 앉은 까마귀도 귀엽다. 아내가 예쁘면 개죽을 쏘줘도 맛있다고 한다. 아내가 예쁘면 처갓집 울타리까지도 예쁘다. 아내가 예쁘면 처갓집 호박꽃도 곱다고 한다. 이 속담들은 형식적으로는 남편을 칭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아내에 빠진 남편을 나무라는 냉소적 속담이라고 하네요. 즉 남편이 아내를 너무 귀여워하여 감싸준다면
집안 꼴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뜻으로 애정에 치우치지 말고 이성적으로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일종의 경고로 사용된 속담이라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는 아내에 대한 사랑이 지나치다고 생각되는 남편을 경멸하는 내용이 적지 않은데요. 즉 자기 아내를 자랑하는 행동은 무언가 좀 모자라는 사람의 짓이라든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행동을 할 수 없다는 식이죠. 마누라 자랑하는 놈치고 변변한 놈 없다. 마누라 자랑하는 놈은 팔불출이다. 여기서도 역시 남편과 아내 간의 관계를 대등한 것으로 간주하기를 거부하는 우리의 전통적인 가치관이 잘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우리 사회에서는 남과의 대화에서 드러내서는 안 되는 자기 자랑, 아내 자랑, 자식 자랑, 학벌 자랑, 가문 자랑, 재산 자랑, 형제 자랑, 친구 자랑 8가지를 팔불출이라고 해서 암묵적으로 금기시했다고 해요. 대화 중에 누군가가 팔불출 가운데 어느 하나를 내보일 경우 이를 들은 상대방은 겉으로는 칭찬하겠지만 속으로는 경멸했다고 하네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인간의 심성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가까운 사람들과 우애 깊고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팔불출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 같네요. 전통 사회에서는 아내의 남편에 대한 예속적인 지위를 당연시한 나머지 아내의 행동은 남편에게 그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를 잘 다스려야 하고 이런 행동 양식은 아예 신혼 초부터 몸에 배도록 해야 한다고 강요되어 왔는데요. 아래의 속담들은 이런 가치관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 하기에 달렸다. 아내와 집은 가꿀 탓이다. 아내는 처음 시집와서 잘 가르쳐야 한다. 아내는 다홍치마 때 길들여야 하고 자식은 10살 안에 길들여야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속담들과는 달리 아내가 남편의 행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어떤 아내를 만나는가에 따라 남편의 운명이 크게 좌우될 수 있음을 강조하는 속담도 적지 않는데요. 아내 잘 만나는 것도 큰 축복이다. 아내 잘 만나면 평생 복이다. 된장 신 것은 1년 원수요. 아내 못된 건 평생 원수다. 아내를 잘못 얻으면 대들보가 부러진다. 여편네 잘못 만나면 100년 원수다. 여편네 잘못 얻으면 등골 빠진다. 여편네가 낭비벽이 심하면 재물은 시루에 물 붓기다. 이런 속담들은 모두 남편에게 미치는 영향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한 가정의 운영에서 아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표현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것이라면 혹시 잘못된 경우 대체가 가능하겠지만 아내의 경우에는 한 번 잘못 만나게 되면 일생을 거르치게 된다는 것으로 그만큼 아내의 위치가 중요하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결국 남편과 아내는 부부의 반려자로 한 사람은 다른 한 사람에게 적극적인 영향을 미칠 것은 당연하고 두 사람은 결코 독립적인 개체일 수가 없다는 말이 되겠죠. 아내가 남편 출세를 돕지는 못해도 남편을 무너뜨리는 데는 결정적일 수가 있는데요. 1999년 국민의 정부 시절에 최순영 신동아 그룹 회장의 부인 이형자가 당시 김태정 검찰총장 부인의 옷값을 대신 내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특검까지 이어졌고 결국 김태정 검찰총장은 아내로 인해 옷을 벗고 말았죠. 그 당시 공직사회에서는 자나 깨나 아내 조심, 자는 아내 다시 보자 라는 유행어가 널리 유포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잘못된 아내의 처신이 출세가도를 달리던 남편을 시궁창으로
밀어넣고 말았네요. 유교적 가부장 제도는 농경사회를 기반으로 한 윤리였던 데 반해 해방을 맞고 대한민국이 전혀 새로운 나라로 건국되었는데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정으로 이전의 조선과는 전혀 다른 나라였죠. 조선의 주인이 왕이었다면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거든요. 의무 교육이 시행되면서 여자들도 남자와 동등한 교육을 받게 되고 남녀 평등이라는 의식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여성들의 지위가 급격하게 향상되었죠. 남존여비에서 남녀 평등으로 지금은 오히려 여성 상위 시대가 되었잖아요. 완전 반전이 일어난 거죠. 현대 사회에서는 가족제도의 기초가 되는 생활 양식에 현저한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사회 참여가 활발해졌으며 여성의 지위가 급상승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가족 생활에서도 아내에 대한 전통적인 관념 및 태도가 180도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남편이 집안의 가장이 되고 아내와 자식들이 가장을 따르거나 혹은 무서워했지만 지금은 남편이 아내에게 힘을 못 쓰는 경우에 쓰이는 용어들이 상식처럼 사용되고 있지요. 애처가, 공처가, 광처가, 경처가로 전락한 남성들의 처지가 초라하기만 합니다. 잘 나가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공처가들에게 이선희의 옛날이여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내 곁을 떠나간 아쉬운 그대기에 마음속에 그대를 못 잊어 그려본다. 달빛 물든 속삭이에 별빛 속의 금이로 안개처럼 밀려와 파도처럼 꺼져간다. 옛날이여 지나치다 다시 올 수 없는 그때 아니야 이제는 잊어야지.
조선시대의 야사집인 어우야담에는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실려 있다고 하는데요. 아내를 몹시 두려워하는 대장이 있었대요. 그는 병사 중에 자신과 같은 공처가 아들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해 어느 날 교회 훈련장에 붉은 깃발과 푸른 깃발을 세우고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너희들 중 아내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붉은 깃발 아래로, 아내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푸른 깃발 아래로 모이도록 하라는 대장의 명령이 떨어지자 대부분의 병사가 붉은 깃발 쪽으로 우르르 몰려갔는데요. 유독 한 병사만이 푸른 깃발 쪽에 서 있더랍니다. 대장은 그를 장하게 여겨 그대는 진짜 대장부로다.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아내를 두려워하는데 나 역시 대장이 되어 100만의 무리를 거느리고 적과 맞서 죽기 살기로 싸울 때 화살과 돌이 비처럼 쏟아져도 담력과 용기가 100배하여 일찍이 조금도 꺾인 적이 없네만 안방 이부자리에서는 어김없이 부인에게 제압을 당하네. 자네는 어떻게 수양을 했기에 이에 이르게 되었는가? 라고 부러운 듯이 말하자 혼자 푸른 깃발에 갔던 장병이 말했죠. 아내가 항상 경계하여 이르기를 사내 놈들이란 세 놈만 모이면 반드시 여색이나 이야기하니 세 사람 이상 모인 데는 절대 가지 마시오 라고 했기 때문에 붉은 깃발 쪽을 보니 모인 사람들이 많아서 거기로 가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결국 너도 나도 모두 공처가였다는 게 밝혀졌다고 하네요. 일본에서는 공처가를 뜻하는 관용구로 엉덩이에 깔다라는 표현이 쓰인다고 하는데요. 아내가 남편을 엉덩이로 깔고 앉아 길을 못 펴게 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공처가는 아내 앞에서 공포를 느끼는 남편이고 광처가는 아내를 보면 정신 혼란이 오는 남편이고 경처가는 아내 앞에서 경기를 일으키는 남편이라고 한다네요. 어느 농촌에 노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일찍 서울로 유학 보내 대학 졸업을 시키고 지금은 대기업 과장까지 승진하여 강남 아파트에서 명문 대학 나온 우아한 아내와 잘 살고 있는 아들은 정말이지 이 부부에게는 크나큰 자랑거리였죠. 그러다가 할멈이 먼저 세상을 뜨게 되었고 초상을 치르고 나자 논밭과 야산 등 모든 가산을 정리하고 서울 아들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노인의 서울 생활은 처음엔 그런대로 평안하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모처럼 일찍 퇴근하여 집에 돌아와 보니 집안이 썰렁하게 비어 있었고 식탁 위에 있는 아내의 메모를 보았죠. 여보, 오늘 모처럼 외식하러 나가요. 식사 안 하고 퇴근하였다면 전기밥솥에 밥 있고 냉장고 뒤져 반찬 찾아 드세요. 좀 늦을지도 몰라요. 아들은 외식 나갔던 식구들이 돌아오는 걸 보니 아내와 딸 둘만 보였죠. 왜 둘만이지? 둘만이라니 여기 민키도 있잖아. 아내는 강아지를 남편의 눈앞에 들어 보이며 활짝 웃었지요. 아니 아버지는? 남편이 약간 걱정스러운 얼굴로 묻자 아내는 더듬거리며 말꼬리를 흐렸지요. 아들은 서재 책상 한켠에 볼펜으로 꾹꾹 눌러쓴 무슨 한에도 맺힌 듯이 종이가 찢어지도록 둘러쓴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의 필적이 틀림없었습니다. 잘 있거라 3번아 6번은 간다 라는 암호 같은 내용이었죠. 아들은 머리를 쥐어짜면서 암호를 풀려고 노력해 보았지만 도무지 풀 길이 없었는데요. 그날도 술 한 잔에 애잔한 마음을 달래고 쓸쓸히 퇴근하는 길이었지요. 자네 김아묵의 영감 자제가 아닌가? 아파트 입구에서 어떤 영감님이 아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예. 그런데 어르신은 누구십니까? 난 김영감 친구일세.
근데 요즘 왜 김영감이 안 변해? 그리고 자네는 왜 그리 안색이 안 좋은가? 그래서 아들은 창피함을 무릅쓰고 아버지께서 가출한 얘기를 간단히 들려주었죠. 그리고 그 영감에게 아버지가 남긴 그 암호문을 내밀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물어보았습니다. 영감님은 그 쪽지를 한동안 살펴보더니 어허, 자네 이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이 사람아, 김영감이 늘 이야기하곤 했지. 우리 집에서는 며느리가 제1번이고 두 번째가 손녀딸이고 3번이 아들이라고 했지. 4번은 강아지 민키고 5번은 가정불안해. 그리고 쓸모없는 영감 자신은 6번이라고 하고는 한숨 짓곤 했지. 그렇게 쉬운 것도 자네는 풀지 못했나? 엥. 떨어진 아버지와 자신의 위상에 절망하는 아들처럼 오늘날 중년 남자들의 초라한 모습임을 부인할 수도 없으니 이 현실을 어찌 하오리까. 조항조가 부릅니다. 남자라는 이유로. 누구나 웃으면서 세상을 살면서도 말 못할 사연 숨기고 살아도 나 역시 그런저런 슬픔을 간직하고 당신 앞에 멍하니 서 있네. 언제 한번 가슴을 열고 소리내요 소리내요 울어볼라니. 남자라는 이유로 묻어두고 지낸 그 세월이 너무 길었어. 저마다 처음인 듯 사랑하면서도 쓰라린 이별 숨기고 있어도 당신도 그런저런 과거가 있겠지만 내 앞에서 미소를 짓네. 언제 한번 가슴을 열고 소리내요 소리내요 울어볼라니. 남자라는 이유로 묻어두고 지낸 그 세월이 너무 길었어. 언제 한번 그런 날 올까요. 가슴을 열고 소리내요 울어볼라니. 남자라는 이유로 묻어두고 지낸 그 세월이 너무 길어요.
일본 요코하마 국립대학의 노부로 히데키 교수는 그의 공처가의 사회적 인식과 인류학적 고찰이라는 저서에서 공처가에 대해서 세계 최초로 체계적인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는 아내를 아끼는 남편을 애처가, 아내에게 눌려 사는 남편을 공처가라고 하지만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네요. 예를 들면 애처가는 집안일을 취미로 하고 공처가는 의무로 한다거나, 휴일날 자신의 양말을 빨면서 아내의 양말까지 빨아주면 애처가이고, 아내의 양말을 빨면서 자신의 양말을 빨면 공처가라고 한답니다. 최근에 모 여성단체에서 공처가에 관한 표 모집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금상, 나는 아내를 위해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국민교육헌장형. 은상, 나는 아내만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데카르트형. 동상, 아내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할지 생각하기 전에 내가 아내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한다. 케네디형. 장려상, 아내에 의한, 오로지 아내를 위한 남편이 되겠다. 링컨형. 특별상, 니들이 아내를 알아? 신구형으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하여 한 가정을 이루고 100년 해로 한다면 더 이상 이상적일 수 없지만, 살다 보면 온갖 변수가 많은 것이 남녀 관계인지라 완전히 갈라서는 이혼까지 가지 않고 중간 단계에서 별거와 조론 단계가 있다고 하는데요. 별거는 말 그대로 잠자리를 달리한다는 의미로 한 집에 살면서도 잠자리를 함께하지 않는 경우라면, 조론은 결혼을 졸업한다는 뜻으로 혼인관계는 유지하되 부부가 서로 인생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고 각자의 인생을 즐기는 삶을 뜻하는 점에서 이혼과는 다른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도 구체적인 표현은 안 하지만 이미 조론의 삶을 살고 있는 부부가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자식들 다 독립시키고 직업에서도 은퇴한 후 한쪽 배우자는 귀농을 하고 싶어 하는데 한쪽 배우자는 도시에 머물고 싶어 해서 조론을 선택하게 된 경우도 있고, 서로의 이성 친구를 사귀는 것도 용인하는 좀 더 쿨한 조론 형태도 있다고 하니 머리가 좀 복잡해질 수밖에 없네요. 처음에 제가 러시아 속담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결혼할 때 왜 3번 기도하라고 했는지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되셨나요? 어차피 세상이 바뀌었다면 아내가 무서워서 아내 말을 듣는 공처가가 되지 말고 남편 스스로가 아내를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애처가가 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요? 주도권을 누가 잡는 게 뭐 그리 중요하겠어요? 가정 평화가 중요하죠. 안 그래요? 오늘은 부부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결혼하라 후회할 것이다. 결혼하지 말라 더 후회할 것이다 라는 말이 있죠.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한다면 해보고 후회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애청자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최승수의 동행 들으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주 FM 93.9MHz 남산지기 장명하가 진행한 사람 사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직도 내게 슬픔이 우두커니 남아 있어요. 그날을 생각하자니
될까? 사랑하고 싶어요. 빈 가슴 채울 때까지 사랑하고 싶어요. 살아있는 날까지.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